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민사소송법 이제 선택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법은 지금 5회로 잡혀 있고요. 오늘 진도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그 진도는 제가 여기서 일단 민법처럼 기출문제, 변식 기출문제 위주로 풀 것이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시간이 되는 선에서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민법처럼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근데 민법에는 이제 민법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가능한 한 이제 거의 다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는데, 민소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볼만한 필요가 있는 지문들만 골라서 이제 OX 테스트로 좀 보게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거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변식 기출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 시험 문제들 조금 대략적으로 몇 문제인지 봤었는데, 총 120문제가 좀 넘어요. 120문제가 좀 넘어서 대략 한 이제 25문제 정도 하루에 이제 그 정도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진도는 조금 이 페이지로는 많을 때도 있고 오늘 보면 많이 들어가 있죠.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출문제, 우리 그 하루에 한 25문제 정도 전후로 풀 건데, 그 문제 맞춰가지고 일단 진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기출문제 위주로 뽑은 거고, 이제 그만큼 이제 앞쪽에서는 변식 기출 문제는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 모의고사 문제가 비교적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은 페이지가 이제 적어도 문제가 뒤쪽에 변식 기출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변식 문제 일단 위주로 풀 거고, 내일부터 이제 OX로 모의고사 문제 일부 같이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민소는 가장 이제 그 민사법 출신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는 적게 나와요. 선택형에서. 그러니까 35문제는 민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상법이 조금 더 나오고, 제가 봤을 때 민소는 한 종합문제, 그러니까 민법이랑 섞여져 있는 종합문제, 그런 거 빼고 순수하게 민소 문제만 되면 한 14, 15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 민법은 이제 섞여져서 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합쳐도 20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은 이제 제일 적긴 한데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 하나 풀 때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서 문제 6번, 15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자, 문제 6번.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의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갑이 이제 승소했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갑의 청구를 이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요. 이에 대하여 갑이 이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설명 중 이제 옳은 것은 1번,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 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을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재심의 대상이 되는가 관련하고, 이제 이게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재심의 대상이 된다면 이게 재심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문은 틀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이거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이 틀렸고요. 다만 앞에 있는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이 판사가 상부심 재판 관여했는데 판결 작성에 관여한 거는 전심 재판 관여는 맞아요. 그렇지만 재심의 소 대상인 파기환송 판결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서 틀린 지문이고 요 밑에 있는 판례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판례에서 키워드는 일단 재심의 대상이 되려면 첫 번째 줄은 이제 확정된 종국 판결이어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된다. 확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세 번째 줄에 있는 어떤 기판형이나 형성력, 집행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판결들을 얘기하는 거고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신급에서 판결을 끝내는 거, 그래서 신급을 이탈시키는 걸 이제 종국 판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급이 이탈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종국 판결은 뭐 1심 판결, 2심 판결 이런 건 다 종국 판결이에요. 근데 1심 판결을 하더라도 불복 단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확정되진 않아서 그게 확정된 종국 판결은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확정된 종국 판결 그런 의미인데 밑에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환송 판결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불복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신급을 완료해가지고 해당 사건을 당해 신급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확정된 종국 판결의 형식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당해 보이지만 밑에 내려와서 줄 쳐져 있는데 두 번째 줄 이는 파기환송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채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이나 실체법상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중간 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환송 판결은 거기서 이제 소송물에 관해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건 아니고 이제 다시 해보란 취지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기판력이나 뭐 등등이 이제 생기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는 재심 대상이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된 종국 판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넘어가서 환송 판결은 이제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재심에서는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 정보니 환송 전 항소심의 갑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며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2번이랑 5번이랑 비교해 놓으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이거 비판은 많이 있는데 환송 후 이제 환송 후 항소심의 이제 판결 정보니 지금 누구한테 이제 송달이 됐어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이제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에게 송달이 됐죠. 근데 판례는 이 경우 환송 전에 이제 그 변호사에게 그 소송 대리권이 부활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호사 B에게 송달된 거 유효하고요. 그래서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옆에 이번에 판례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해설에서 환송 전에 이제 원심 소송 대리인이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송달이 적법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죠. 이제 왜냐면은 그 항소심에서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신임을 잃어가지고 상고하면서 다른 변호사한테 이제 맡기거나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어떤 당사자의 조금 의사를 무시하고 소송 대리권을 부활시키는 측면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신급 대리 원칙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시키는 거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보통 보는 견해가 많아요. 어쨌든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3번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신급이므로 예, 환송 전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시 판사는 환송 후에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예, 틀렸고요. 우리 그 41조에 제척 사유가 있죠. 제척 사유에 전심 재판에 이제 관여한 경우, 그런 경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별도로 조문이 있어서 이 조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해설해 보시면 436조 사망,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파기환송의 이송과 관련해 가지고 요 조문에 따로 있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문 보시면 2항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항에 그때 이제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 2항의 이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문에 의해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41조만 41조 이제 5호만 보지 마시고 요 조문 확인하시고, 4번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이제 제척 사유 아니요. 1심에서 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전심은 해당되지만 이제 관여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1심과 항소심 요건 전심이 되지만 문제는 이 증거조사 한 것이 관여한 것이 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4번에 판례 보시면 법관 제척 원인이 되는 전심 관여라 함은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 그러니까 최종 변론 아닌 변론이나 아니면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고, 이제 제가 외울 때는 최합작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변론은 최종 변론, 최종 변론, 그리고 판결과 관련해서는 합의 있었거나 아니면 작성, 판결을 작성하거나. 그래서 아까 이제 6번에 1번에 항소심의 판결 작성에 관여했다라고 하면은 관여 자체는 이것도 포함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최합작 요게 이제 관여의 의미다. 그 외에는 이제 관여의 의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 환송 후에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을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에 상고심에서 을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이의 소송 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번에서는 환송하게 되면 환송 전에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 부활하는 것과 다르게 환송 후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상고가 돼서 올라가면 그 전에 환송 전에 상고심에서 대리했던 그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5번이 사실은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구별하시고요. 지금 항소심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파기환송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부활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부활 안 하고. 그래서 좀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22페이지에 문제 9번. 자, 기억.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분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합의부와 이제 단독판사, 요거 이제 관할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 사무분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재판권의 분담 관계, 그러니까 관할의 분담
관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라고 하더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 가는 건 이제 이송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사무분담 문제는 예를 들면 같은 합의부에서 제 몇 부, 뭐 1부에서 2부 뭐 이런 식으로 몇 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합의부 내에서의 사무분담 문제이지만, 합의와 단독 판사는 관할의 문제이다. 그래서 관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은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 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 항고가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앞에 이제 즉시 항고 허용되지 않는다까지는 맞지만 뒷부분 특별한 거 허용되는 거 틀렸다. 그 니은에 있는 판례도 매우 중요한 이제 판례이니까 앞쪽에서 외워두시면 일단 판례 보죠. 이 관할 위반에 의한 기소, 그러니까 이송은 몇 가지 했죠. 이렇게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 이상 이송이 있고, 그리고 손해나 이제 지연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송이 있죠, 우리.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관할인 위반에 따른 이송, 이 경우는 나머지 이송과는 다르게 차이점이 이제 조문상 차이점이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옆에는 이제 판례 조문은 옛날 조문이어가지고 뭐 31조 이런 게 아니고 더 뒤로 가서 34조 35조 그다음에 뭐 36조에 이제 우리 그 지상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이 있긴 한데 이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보통 이제 34조, 35조 다 적용되는 것들 이제 보시면 그래서 34조의 이제 1항이 법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이렇게만 돼 있죠. 신청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근데 2항 비교해 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에 뭐 이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35조에서도 쭉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게 다른 조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관할 위반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판례는. 그래서 논리가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 없다. 일단. 그리고 당사자가 근데도 만약에 이송 신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이송 신청은 이제 직권 발동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청권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 없어요. 재판할 필요 없고 근데도 재판을 해줬어요. 재판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사 이제 재판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미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보시면 이렇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뭐 이송 신청을 기각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 그 재판은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특별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즉시 항고건 아니면 특별 항고건 어쨌든 재판에 대한 그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지문에 이송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특별 항고 사유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재판할 필요가 없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디귿. 혹시 사례로 혹시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들 쭉 적어서 판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디귿. 당사자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 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는 그 신청권이 이제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는데 이제 기각 결정이 됐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문 보시면 39조 볼까요?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권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아니다 하더라도 이송 결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송 결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서 이제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송 결정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이 되고, 그게 설사 그 이송 결정한 게 전속 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돼요. 다만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뭐냐면 리을에 보시면 신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신급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속 관할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 인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급 관할 위반한 경우에 상급심 법원에 한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왜냐하면 리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신급 이익 박탈 때문에 그래요. 신급의 이익을 박탈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아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정리하시고, 전속 관할 중에 신급 관할에서 그 신급 관할에서도 상급심 법원에만 미치지 않는다. 미음. 이송 결정이 확정되며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틀렸고요. 일단 이송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은 지금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냐, 미음의 조문 보시면 만약에 이송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만약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서도 보시면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송 결정을 한 법원도 기록을 가지고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 보유 플러스 이제 급박한 사정.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27페이지에 13번 보죠. 27페이지 13번 소송 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편하게 소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1번. 제소 당시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이 그 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 목적의 갑의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1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는 밑에 이제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 뒤 이제 관련 법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속가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니고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가 소액 사건이요. 옛날에는 이제 2천만 원까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밑에는 지금 3천만 원이란 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틀린 게, 금액이 이제 지금 현재 맞춰서 하더라도 앞에 제소 당시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액사건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소송이랑 이제 병합 심리 돼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는 뭐 금액을 초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도 이제 소액사건이다. 그래서 제소 당시 기준으로 정한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재판 갔다 왔는데 이게 소액사건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여가지고 소액사건이었는데, 지금 가소라고 붙이거든요. 소액사건은. 가단, 뭐, 가소, 이렇게, 이제, 소액사건은 가소, 이렇게 붙여요. 근데, 갔는데, 재판 내역에 오늘의 일정, 이제 앞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재판 그 일정. 근데 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사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연락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반소장이 이제 제출이 된 거예요. 반소장이 제출이 되면서 이 소액 사건이 아니고 그 이제 반소에 의해서 이거 이제 좀 다른 거죠. 1번이랑 이제 근데 반소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소액 사건이 안 되고 단독 사건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사건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배당이 돼가지고 단독 사건으로 다시 번호를 부여받았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그 단독 사건으로 이제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소액 사건으로 했을 때 그 기일 잡혀져 있던 게 삭제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갔는데 재판이 없어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갔다 왔는데 재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다. 어쨌든 3천만 원이라는 것과 지수상대 기준으로 이제 정하기 때문에 병합심리로 인해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2번 법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소송 목적의 값 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할이 달라지죠. 관할이 달라지는데 그 값 정하는 거는 당사자가 이제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그러니까 당사자 청구하는 그 청구 취지의 이제 금액 갖고 정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 소로서 주장하는 그 자체 그걸로 기준을 한다. 그다음에 33번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 목적의 값은 이른 그 피담보 채권에게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그래서 보통은 그 부동산 가격보다는 이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원칙적으로 정하나 해당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의한다. 그다음에 4번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가 한 개소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이제 병합해서 지금 제기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합산하는 게 아니고 그중 다액인 소송 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청구인데 뭐 확인 청구와 이제 이행 청구 이렇게 같이 제기됐을 때는 각각의 이제 기준으로 한 소송 목적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액인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해설 보시면 일단 청구의 병합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산의 원칙이 되는데 그 예외로서 한 개의 소로서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대. 그럴 때는 그 범위 안에서 흡수되고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 5번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부대 청구인 거죠. 부대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속가에 넣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지원손해금 청구할 때 이 지원손해금은 따로 계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번은 이제 우리 봤던 이제 중복 지문이죠. 그래서 당사자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 이송 신청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다. 2번 신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효력은 상급시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3번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 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소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외국의 법원을 그 관할 법원한 전속적 국제 관할의 합의, 전속 관할은 아니고 이제 당사자끼리 그 법원에만 하기로 하는 합의 관할로서 이제 전속적인 국제 관할의 합의의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효이다. 참고적으로 이제 4번 판례 간단히 보시면 그 요건 3번 간단히 보시면 그 유의하려면 일단 당해 사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합의 관할 같은 경우는 전속 관할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전속적 관할 합의랑 전속 관할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 법선 당해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져야 할 것.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외국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뭐 합리적 관련성 뭐 그런 거예요. 뭐 증거와 원피고와의 관련성, 이제 증거와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지금 봤던 그런 요건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효이다. 4번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순서 심리가 일단 관할권 있는지 여부 판단하고 관할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 요건 심리하고 그 다음에 뭐 본안 심리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본안 심리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관할권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은 본안 심리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심리를 다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심리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관할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 주장하는 게 다 맞다면, 예, 그래서 주장 청구권이 그냥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일단 살피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순서를 그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5번.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라고 했는데, 예, 틀렸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5번이고, 예. 관할 합의 효력이 이제 승계인에게 미치는지 나누셔가지고 MGR 포인트에도 마지막에 되어 있듯이, 예, 특정 승계인 중 물권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고 채권의 승계인은 미친다라고 됐죠. 예. 그래서 5번에 판례 보시면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에 불과하다면 가로 안에 보시면 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 취득자가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채무를 승계하거나 그런 게 채무를 하면 이제 채권 승계인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예, 그런 게 아니고, 예, 당연히 그렇게 승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한 이제 물권 승계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물권법정 주기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권법정 주기에서 그 법률에 규정된 어떤 제한 외에는 물권과 관련해서, 예, 별도로 그런 제한을 두는 거는 물권법정 주기에 이제 반할 수가 있어서, 예, 이 부분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채권 승계인에게는 그런 관할 합의 효력이 미쳐요.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이제 원칙적으로, 예, 자유롭게 그 내용을, 예,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합의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관할 합의 내용까지 포함된 그런 채권 형태를 이어받는 것이라서 채권 승계인에게는, 예,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비교해 놓으시고요. 외국사 문제에도 아마 채권 승계인에게 미치는 거, 예, 나온 적 있어요. 예. 네, 넘어가서 46페이지에 28번 문제 보시죠. 28번 문제, 예, 기어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일단 소송 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예. A는, 예,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 예. 판결과 결정의 차이점. 예, 기본적으로, 예, 판결 결정 모두 이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일한데, 예, 우리가 이제 재판 이렇게 판결 결정 명령, 예, 이렇게 있죠. 재판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이거 두 개는 이제 법원이 내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법관이, 예, 내리는 건데, 지금 이제 판결과 결정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뭐 차이점 뭐 많죠. 이제 불복수단도 다르죠.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불복수단과 관련해서 근데 결정은 항고, 제항고, 이런 분이 불복수단도 그렇고, 이제 그 심리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관련해서, 예, 원칙적으로, 예, 변론을 거쳐야 되는 점, 예. 여기는 이제 변론이, 예, 변론 재량이에요. 변론 열지 말지는 재량.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고, 예.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판결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판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판결로 나가고, 결정은 주로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 예, 그런 경우 이제 결정으로, 예,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송은 이송 결정이다. 법원 판단 형식이. 그다음에 니은 법원의 관할은, 예, 일단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한다. 예, 관할은, 예,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소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디귿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제소시냐 소장 부분 송달시냐.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은 제소시예요. 소장 부분 송달시가 되는 거는 뭐 소송 계속 중이라고 표현할 때는, 소송 계속 중이라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양 당사자가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소장 부분 송달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복 소송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송 계속 중, 전소 계속 중에 후소 제기라고 하는 요건이 있죠. 그래서 소송 계속이 문제가 되는 거는 소장 부분 송달시, 그때 기준 되는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시효 중단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제소시에, 왜냐면 그 시효 중단 같은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최초 시점인 제소시,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는 제소시가 이제 권리 행사의 최초 시점이니까 이 제소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관련해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제소시, 그리고 이 규정은 유추 적용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가압류 뭐 신청할 때는 신청시, 이런 신청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그래서 권리 행사 관련해서 이제 최초의 그 액션을 취한 때 그때로 보는 게 이제 이 규정을 많이 유추 적용해요. 그다음에 리을, 항소는 항소장을 항소심이 아니라 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그래서 원심 법원 제출 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판결을 한 그 법원에 제출을 한다. 그다음에 29번. 당사의 사망에 관한 설명 중 물취하는 것은 1번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가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제소전 이미 이제 사망한 경우죠. 제소전 사망의 경우이고,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 정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소전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사망한 줄 모르고 그 자를 피고로 표시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판례가 일단은 소제기 전 사망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제 당사자 확정에 문제가 생겨요. 제일 먼저 사례 쓰실 때도 그래서 순서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근데 판례는 이제 실질적 표시설이긴 하나, 다만 이제 이 판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원고가 의도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사실상은 사망한 줄 몰랐으면은 사망한 줄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은 상속인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원고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의사를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당사자 확정 관련해서 다만 이제 원래 실질적 표시설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판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피고이다. 그런데 이제 표시가 사망한 자로 됐기 때문에 바꿔야죠. 바꾸는 방법과 관련해서 판례는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피고 경정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당사 표시 정정이 그 원고 쪽에서는 간편하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좋아요. 소재기 어떤 효과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판례는 요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망자 명의로 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강간 판결은 판례는 이제 이건 이제 당연 무효 판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사 표시 정정을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각하 되는데 이제 각하시키지 않고 법원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판결 내렸다 그러면 이제 무효.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피고가 실질 피고가 사망자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일단은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서 이제 피고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틀린 거는 이게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당사자 표시 정정 자체는 당사자 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에서도 원래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예외로 재소전 사망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는 당사자가 이게 약간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동일성을 이제 요구하거든요. 당사자의 동일성이 요구되는 선에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이제 동일성이 유지가 사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원래 원칙적인 모습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판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상속인으로 봄으로써 이제 당사자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해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보긴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경정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죠. 당사자의 동일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랑 조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 법률심이 이제 상고심에서는 그때 가서 이제 당사자 이렇게 표시 정정으로 바꾸는 거는 허용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중복해서 많이 나오니까 상고심에서 이 사안에서 상고심에서 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갑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 대리인이 갑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갑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수요 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갑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재소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서 딱 소 제기 전후로 해가지고 소 제기 전에는 사망, 그 후에는 우리가 소송 계속 중 사망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문제풀이가 그런 게 나올 텐데 재소전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종 부분 송달 전에 있잖아요. 전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건 소재기 전 사망으로 봐줘요. 그거 참고적으로 문제 풀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면 일단 그래서 어쨌든 표현은 어쨌든 재소전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소장 부분 송달 전 사망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소재기가 이제 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번 사례예요. 예. 그래서 소송 위임을 한 경우,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걸로 안 가고 이제 이거 말고 대비돼 가지고 예. 소송 계속 중 사망이란 이제 그런 부분 있죠. 요거는 예, 중단과 수계의 문제예요. 중단과 수계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른데 어쨌든 요 경우 최소전 사망이지만 대리인이 위임된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이쪽 법리 따라가요. 이쪽 법리 따라가요. 판례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소송 위임을 했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 갑이 설사 사망했더라도 갑이 사망을 모르고 이제 갑을 원고로 표시해가지고 제기했더라도 요 경우에는 소재기는 적법하고 예, 왜냐면 요 법리로 넘어가게 되면 예, 소재기 자체는 이제 적법해지고 중단과 수계의 문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기는 적법하고 그래서 시효 중단 등 소재기의 효력은 예, 갑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예. 이제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고 예, 그거는 그 귀속 주체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들이 예, 귀속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판례 보시면 앞에는 같은 내용이요. 뒤에 이 경우 민사소송법 233조 1항이 유추 적용돼요. 233조 1항이 예, 그 소송 중단은 이제 수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이제 소송 대리인이 예,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이제 상속인들이 수계해야 되고 그런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망한 사람과 사람 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이제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소송 절차 수계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3번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행 결정이 있어. 이거 먼저 보기 전에 5번 먼저 보죠. 이 관련해가지고 먼저 보시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신청 그것도 예, 똑같은 예, 이 부분 적용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받았어요. 받았다더라도 여기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효과와 관련해서 예, 그 가처분 결정도 무효가 되고요. 예,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넘어가서 3번 예. 그런데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2년 결정이 있어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럼 채무자의 상속인은 지금 가처분 결정은 무효이나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가처분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 외관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상속인은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 위 결정에 대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예,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위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해놓고 이제 소송 제기해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 채권자가. 그래서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결정에 대한 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예, 요건 이제 의의 신청할 어떤 이익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해서 그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막기 위해서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 근거로 해가지고 등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채권자가.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바쳤어요. 그러면 가처분하는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예. 이루어진 상태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의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이게 목적이 달성되면 예, 그 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처분 등기에 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연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그냥 잘 안 나왔던 판례인데 3번 판례는 요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냈네요.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뒤에 판례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판례. 그래서 첫 번째 줄 가처분 결정 당연 무효 상속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효니까 사실 그 얘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원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가처분 결정에서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된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의의 신청으로 해가지고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격료가 되면 채권자 앞으로 격료가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어차피 더 이상 이제 그 가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팔지 않고 원래 채권자에게 지금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처분이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법을 촉탁하면 바로 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로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안 봤죠?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 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판결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항소의 대상이 된다. 이건 소송 계속 중 사망이죠. 소송 계속 중 사망.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단되면 이제 소송 수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중단을 간과하고 간과한 판결의 효력 여기는 무효였죠. 근데 위법하나 유효한 판결이다. 소송 계속 중 사망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시면 그러니까 위법하나 유효하다. 그러니까 유효한 판결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한 판결에서 상속인들에게 판결이 미치고 다만 위법하기 때문에 상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소인지 재심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정당과 수계의 전체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말씀드린 소송 계속성 사망에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승계 요거 판례 입장 먼저 언급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송 수계를 절차를 밟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소송 지휘 관련해 가지고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유지된다. 승계된 상속인들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재소전 사문 같은 경우는 한쪽 당사자가 없는 원래 상황이고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법하고 이 경우 승계와 관련해서도 판례는 이제 당연 승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적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본 내용이 이제 중단 여부 그리고 이제 수계 문제가 생기죠. 중단과 관련해서 이따가 이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선임됐고 특별수권이 이제 있는 경우 상속에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랑 좀 나눠서 중단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상속인들 수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내용 이제 이따 조금 자세히 할 거고 그런 내용이고 만약 이제 강간판결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 지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객관식에서 당연무효 판결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재소준 사망과 관련해서 강간 판결의 효력, 요거 당연무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당사자 적격을 흠결했는데 그걸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보통 판결, 당연무효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으로서 당연무효 나오는 거, 판결이 당연무효 나오는 거는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한 3개 정도, 객관식으로는 3개 정도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판결이 무효다라고 하는 거는 다 틀린 지문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앞쪽에서는 당사자 적격과, 원래 당사자, 이건 이제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당사자 능력은 원래 다 무효는 아닌데, 요 재소준 사망과 관련해서 그 판결 무효가 되는 거 지금 하나 있고, 당사자 적격 강간 판결 하나 있고, 일단 지금 2개 정도 무효 판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4번 판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소송 계속 전 어느 일방의 당사자 사망에 의한 소송 절차 중단을 관가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개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래서 수개 절차 밟고 그 자가 들어와서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수개인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제 걔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한 그런 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개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그래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소 재심 사유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줄에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러니까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그 조항을 적용을 해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이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할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래서 이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원래 이제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개 신청을 해서 판결을 송달을 받아 상고하거나,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고, 수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송 당사자로서 이제 그 판결을 직접 자기 상속인들 명의로 송달받고, 그리고 나서 상고를 하는 게 이제 하거나, 근데 이제 순서상 사실상 이제 송달을 받아 상속인들의 그 망인임으로 된 건 이제 송달을 얘네들 상속인들이 받았어요. 얘네가 직접 보니까 사실상 송달을 받아, 그래서 사실상 송달이고, 상속인들의 송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망인 명의로 송달을 하는데 이제 상속인들이 거기서서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속인들이 송달을 받은, 실질적으로 이제 받은 상황이니까 사실 송달을 받아, 그다음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원래 수개 신청하고 상고를 자기가 해야 되죠. 근데 상고장을 그렇게 먼저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개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일단 추인됐다라고 봐서 그 수개와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일단은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순서 바뀌어서 그렇게는 했었어도 이제 그 수개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 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지는 상고로 봐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소 방법을 해야 된다. 30번 기억은 아까 봤던 거예요.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 사실을 모르는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틀렸고. 예. 니은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된다. 예. 그래서 일단은 누가 이제 상속을 포기했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누가 상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 쪽에서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상속 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고 이제 나중에 상속 포기가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되면 상속이 정리가 되면 다시 이제 그 자로 당사자 표시 정정하고 이렇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니은의 이제 판례도 상속 개시 이후 넘어가서 상속이 포기를 통한 상속 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 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위의 법리라고 하는 건 아까 실질적인 피고로 보는 자에게 당사자 표시 정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 이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서류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한 위 전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죄송해요. 틀렸네. 1순위 아니라 이제 2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순위 상속인을 포기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실질적 피고인 2순위 만약에 1순위 포기하면 이제 2순위가 있잖아요. 2순위 상속인으로 하는 건 허용된다라고 하는 취지였고 지문은 지금 1순위인으로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허용한다. 그거는 틀린 지문이죠. 1순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고로 보는 상속인이 아니죠. 니에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디귿.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개인 명의로 서류 제기하였다면 을로부터 갑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맞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거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둘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디귿에 있는 판례 보시면 요 내용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내용은 첫 번째 줄이고 일반적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당사자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그래서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도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송 도중에 당사자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는 이제 일부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가능하지만 일반 통상 공동소송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당사자 추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서류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당사자를 추가하고 개인 명의 서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바꾸는 방법으로 당사자 추가 신청하는 것도 부적법하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의 형태로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당사자 추가 형태로서도 부적법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리을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네.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판결 내렸는데 이름을 뭐 잘못 적었어요. 뭐 오타식으로 잘못 적었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뭐 당사자 표시가 이렇게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이제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를 해서 판결에도 이제 이름을 그렇게 잘못해서 지금 선고대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름 잘못 기재했지만 이제 그 소송 수행했고 그런 사람의 그 한테는 적법하게 확정된 그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것처럼 이걸 당연무효라고 이 판결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당연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확정이 됐고 그 당사자가 이제 소송을 주행했고라고 하게 되면 판결에서 당사자 표시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고 판결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34번 54페이지 34번 30번에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 갑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갑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변호사 A를 소송 대리인 선임하고 그 다음에 사망했지만 소송 대리인으로 이제 변호사 A가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A가 소를 제기한 거는 일단 적법하다 그랬죠. 아까 봤듯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갑에게는 상속인으로 병정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근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번 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갑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병과 정에게 미친다. 네, 이것도 방금 이제 봤던 앞에 마지막 지문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당사자를 이제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이제 본안 판결이 선고됐지만, 요 법리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소송 계속 중 사망 법리로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심 법원에 설사 이제 판결서에 사망자인 갑을 판결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동일성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판례는 이제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경우 요 법리가 적용되니까 일단 소송 개주는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그 판결의 효력은 얘네 상속인들에게 미친다라고 했죠. 당연 무효가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미친다. 그래서 이 경우 사망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수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수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수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이 병과 정에게는 미친다. 수계 절차 밟아가지고 이제 상속인 이름으로 이제 소송을 이제 수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1번의 판례 보시면 이게 이제 소송 계속 중 사망 법리로서 보시면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다음 당연승계로 인하여 그 소송 대리는 당사자 지위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 있어 소송 절차가 이렇게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그러니까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일단 정정하는 게 이제 절차적으로는 맞지만 그 정정하지 않은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를 당연 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그래서 망인을 당사자 표시해서 판결해도 상속인들에게 미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뒤에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절차적으로는 소송 수계 밟아서 이제 상속인 명의로 진행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일단 미친다. 그리고 2번 갑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병과 정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 맞고요. 일단은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했어요. 대리인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했는데 그래서 병과 정이 지금 항소하지 않고 근데 상소 제기할 권한 수여받은 A도 항소를 안 했네요.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우 결국은 항소하지 않아서 A가 1심 판결 정보원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항소기간이 이렇게 도과하면 이 판결이 확정돼 버린다. 3번 갑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 수여한 경우 A가 병만이 갑의 상속인인 줄 알고 병에 대해서만 소송 수계 절차를 밟고 병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는 정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에 효력이 미치므로 정은 항소심에서 소송 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정은 항소심에서 소송 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일단은 그 항소 제기 효력과 관련해서는 위치해요. 그래서 상소 제기할 권한을 수여했고 그래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고 이게 이제 항소 제기할 권한 수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를 제기하면 이제 그때 이제 중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항소를 제기하고 요 이제 신급 대리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대리인 선임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자체 그때 이제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 상속인 병정 중에 병은 그 전에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병은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든지 뭐 소송 위임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소송 수행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정은 소송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그 앞에는 항소인으로 병만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아까 1번에 있는 것처럼 뭐 갑을 이제 원고 사망자를 원고로 뭐 기재했던 아니면 지금 3번처럼 일부 우리 봤던 것처럼 소송 수기 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 한 게 이제 그 효력이 미친다 하는 것처럼 뭐 병만 이제 항소인으로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이 항소의 효력은 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에 4번. 4번 갑이 A에게 제1심 하나여 소송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 소송 절차 중단되지만 요거는 1심에 한해서 소송 대리권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권한에 대해서 특별소권이 지금 없는 경우이니까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 송달 시 이때 중단되고요. 송달 시점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런 경우 이제 이때 중단됐기 때문에 병과 정의 소송 수계에 의해서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중단된 상태여가지고 요때 이제 항소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5번 갑이 A에게 제1심에 하나여 소송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병과 정의 소송 수계 절차를 밟지 않고 원래는 그 1심에 한해서 소송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 중단이 되고 얘네가 이제 소송 수계 절차를 밟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소송 수기 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갑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병과 정은 항소심에서 수계 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뀐 상황인데 그렇다도 이제 추인해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고요. 소송의 추인을 해서 그러니까 소송 수계 절차 밟고 자기네들이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항소장 제출하는 게 원래 그 절차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인데 일단 지금 항소장이 제출 됐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수계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B가 한 항소장 제출한 것과 해서 추인하는 거 그렇게 하면 추인으로서 유효하다. 5번에 세 번째 신급대리 원칙상 판결 정본이 소송되면 송달되면 송달 중단되므로 항소는 수계 절차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심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서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 제기 시부터 요건 이제 이 사안이랑 상관이 없고 그래서 틀린 건 이제 3번이네요. 넘어가서 잠깐만요. 그 57번에 36번
요거 이제 쉬었다가 그냥 할게요. 시간이 돼서. 10분 쉬고, 그럼 36번부터 풀겠습니다.